자, 안녕하세요. 자, 오리걸제 우리 실외석학에 대한 수업은 이제 정덕면 조승재 선생이 쓴 실외석학 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이 책의 이제 최대 장점은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와 조금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그 5개점을 잡아주는데 이제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주라고 이렇게 다뤄놓은 내용들을 반드시 잘 참고하시면서 요거를 이제 읽어보는 것이 좋고요. 자, 수업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책에 나와 있는 목차대로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1장은 생략을 하고요. 2장과 3장은 요약해서 수업을 할 건데, 2장은 이제 그 완비성 공리를 중심으로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3장은 위상적 성질이에요. 위상적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위상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볼차노 바이에르슈트라스의 정리와 하이넬의 볼의 정리 하나만 간단하게 요약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4장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6장, 7장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4장, 5장, 6장, 7장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4장이 이제 수렴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급수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렴과 급수, 함수열의 문제가 나와 있고 5장에서는 5.1에서 5.7인 연속 함수열까지는 다룰 것이고 5.8에 나와 있는 바이에르슈트라스의 근사 정리는 여기서 따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6.1, 6.2, 6.3, 6.4, 6.5에 나와 있는 테일러 정리, 6.6 미분 가능 함수열까지는 다루게 될 거고요. 6.7에 있는 초등, 초월 함수는 여기서 따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7.5, 이 특이적분, 일명 이제 우리가 이상적분이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7.6, 7.7은 수업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7.7은 리만 스트릭트 적분이 나와 있는데, 교사명 시험에서 리만 스트릭트 적분은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왜 안 하냐면, 2000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리만 스트릭트 적분은 임용 그 범위에서 제외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된 적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제외가 돼서 여기서 따로 수업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이제 7.8은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것은 책에 있는 진행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나가는 있는 프린트물은 책에 있는 이제 타이틀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타이틀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만 적어 놨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이렇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필요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해준 거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여기 자료에는 없고 책에는 있는 중에서 읽고 넘어갈 내용들이 아마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같이 갖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가끔 연습 문제도 이제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같이 갖고 다니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자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책에서는 문자 A, B를 썼는데 나는 수업 시간에 문자 X, Y를 쓴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우리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이제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완비성 공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이제 다른 내용을 할 때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그 실수만이 가지고 있는 실수 고유에 이제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실수의 고유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실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용들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제 체의 공리, 그 다음에 순서 공리, 그 다음에 위상적
그 구조 또는 이제 이 위상적 구조는 이제 거리 개념인데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데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는 완비성 공리라는 말이 이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이 책에서는 그냥 개자를 쓰기는 했는데 우리가 실수계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할 때 체, 순서,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는 것을 실수계라는 말로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수학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책에서는 앞에서는 체와 순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체는 이항연산에 대한 문제를 이제 논의한 거고 그 다음에 순서는 순서에 대한 논의가 되고 그래서 완비성 공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먼저 보시면 2.3.1에 대한 내용은 먼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X를 실수 전체 집합에 근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A라는 실수가 존재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X를 위로 유계이다라고 얘기하고 말을 바꿔서 점 실수 A는 X의 상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요 A가 아니라 요 오타인데 B가 존재할 때 이때 이 B를 우리는 X의 하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입장 바꿔서 X는 아래로 유계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X가 위로 유계인 동시에 아래로 유계일 때 간단히 X를 유계라고 하고 이 표현을 나중을 이제 우리가 위에서 얘기를 해보면 세 번째 내용은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다시 표현해주면 적당한 양의 실수 M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무엇보다 M보다 적거나 같은 이러한 양의 실수 M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럼 전체 집합 X를 무엇이라고 한다? 유계라고 한다라는 뜻의 내용이죠. 그럼 이 내용이 주어지면 이때 X는 뭐가 돼요? X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유계도 되고 동시에 뭐도 된다? 위로 유계도 됩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예제에서 뭐 아주 뭐 단순한 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음의 실수죠. 음의 실수가 되면 얘네들은 위로 유계이고 뭐 0, 1, 2, 3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에 무엇이 된다? 상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N분의 1은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도 유계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등은 상계이고 0, -1 등은 하계가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재밌는 거는 1은 어디의 원소예요? 1은 S의 원소인데 상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계가 S의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는 예제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하계도 S의 원소일 수도 있고 S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정의 2.3.2에서 보면 그럼 S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이때 우리는 X의 상한을 숲 X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이 존재합니까의 문제를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존재합니까에 대한 문제는 이제 떠나서
여기에서 무엇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x가 근본적으로 무엇일 때만 논의되냐면 위로 무엇일 때? 6의 1때 논의를 해보자요. x가 위로 6의 1때 알파가 x의 상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첫 번째 알파는 x의 상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x의 상계이면 알파는 b보다 적거나 같다. 즉 말을 바꾸면 상계 중에서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작다라는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재표현해 보면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얘가 상한이 되면 임의의 양수 입시론에 대해서 알파와 알파 플러스 입시론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알파와 알파 플러스 입시론의 관계는 이런 관계이고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x의 무엇이 아니다? x의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x의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는데 알파가 x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상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요렇다란 뜻이 되겠죠? 자, 이런다란 뜻이 되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가냐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알파 플러스 무슨 관계가 됩니까? 알파 플러스 입시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런 뜻이죠.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x의 값은 무엇보다 적다예요?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의 알파 마이너스 x의 값은 입시론보다 적습니다. 이런 뜻의 내용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와 알파 프라임이 x의 상한이라고 해보자.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은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논의를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책의 교재에서는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와서 책에서는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책으로 잠깐 보시면 보조정리 2.3.14 2.3.14 프린트물로 보신다면 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수에서 A와 B가 같다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데 이제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이것의 값은 우리는 절대값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값은 무엇밖에 없다? 0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이 뜻으로 쓰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또 무엇으로 되냐면 실수는 전순서 관계가 있으니까 A와 B가 이것이고 B와 A가 이것이면 이런 뜻으로도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체의 공리가 있죠. 실수는 체의 공리가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A-B는 무엇이다? 영원이라는 말에 이때 영은 덧셈의 항동원을 지칭한 겁니다. 거리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뜻으로도 이제 이용이 되는데 우린 주로 요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두 실수가 같다란 뜻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프린트물에는 뭐 다양하게 생각해 봅시다라고 해서 내가 질문을 던졌죠?
그 얘기는 이따가 이제 그 타이밍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원 얘기로 다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알파와 알파 입시론은 X의 상한이고, 알파와 알파 프라임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뭐 알파와 알파 프라임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때 입시론을 무엇이라고 놓자라는 얘기냐면, 2분의 입시론을 이렇게 놓자라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 얘기로는 가지 맙시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얘와 얘가 상한이라고 하자요. 그러면 상한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뜻은 뭐가 됩니까? 말로 이게 좀 증명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입니다만, 상한이라는 얘기는 알파와 알파 프라임은 X의 무엇이에요? 상계죠. 그렇죠? 상계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두 번째 조건, 여기 있는 동그라미 2번 조건, 2번 동그라미 2에 의해서 상하는 상계 중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작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 반대로 얘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면, 알파 프라임을 상한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알파 프라임과 알파가 뭐가 된다요? 이런 관계가 된다죠? 그래서 아까 말한 순서에서 A가 B보다 적거나 같고 B가 A보다 적거나 같으면 A와 B는 무엇이 된다? 같더라, 이런 뜻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이런 뜻에 대한 내용이 돼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한은 그러면 존재하면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상한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의미는 여기서 상한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의미는 요 뜻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상한에 대한 해석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절대 이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상한에서 얘기했던 것들의 의미를 무엇에서 논의해 줄 수 있습니까? 하한에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하한을 우리는 최대 하계다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에서 표현하자면 인피멈 X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자죠. 그래서 하한은 일단 하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계 중에서 무엇이 된다? 가장 큰 것을 우리는 하계라고 한다, 하한이라고 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베타 플러스 입시론은 무엇보다 큽니까? 베타 플러스 입시론은 베타보다 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베타보다 크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X의 무엇이 아니다예요. X의 무엇이 아니다. 하계가 아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X의 하계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X가 존재합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분명한 것은 베타와 베타 마이너스 입시론은 무슨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빌려오면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 X는 무엇보다 적다? 입시론보다 적습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X는 존재합니다가 우리는 하한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한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하한도 이와 같은 조건이 돼요. 그래서 하한의 성질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안 쓰여지는데, 지금 내가 말한 게 지금은 당장 안 쓰여지는데, 이따 이제 우리가 4.3인가 4.4에 가면 그 단조 수열에 대한 수렴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요 논리가 기본적인 논리로 이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한이 존재하면 뭐다? 유일하고, 마찬가지로 하한도 존재하면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논의해 줄 수 없지만 존재하면 유일성이 이제 보장이 됩니다라는 말의 뜻이 여기에 문제예요. 자,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니까 이건 그냥 읽어보는 수준에서 멈추면 여기에서 이제 예제 3번과 4번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 여기에 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1, 2, 3은 6개인데 상한은 몇입니까? 3이 상한이고 하한은 1이 하한인데 상한과 하한이 모두 다 어디의 원소예요? S의 원소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한과 하한을 모두 다 이제 갖는 이러한 집합. 이게 이제 나중에 무엇과 연관성이 있냐면 폐집합과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상한은 1이고 상한은 요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의 하한은 몇이 됩니까? 0이죠. 0인데 0은 어디의 원소는 아니에요? S의 원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닫힌 집합, 폐집합은 아니구나라는 것과 연관성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 정도 선으로만 여기서는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비성 공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비성 공리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 완비성 공리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내용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완비성 공리란 위로 6개인 집합이면, 그렇죠? 완비성 공리란 위로 6개인 집합이면, 물론 무엇은 아닌 거? 공집합이 아닌 거. 이것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한다는데, 문제는 이건 존재한다라는 건데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실수에 존재한다라는 뜻이지, 실수에 있다라는 뜻이지 X에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비성 공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아래로 6개이면, 그러면 이때 우리는 S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아래로 6개라는 말이니까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B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쪽 내용으로 끌고 가면 마이너스 X는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예요. 마이너스 X는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예요? 마이너스 B보다 적거나 같다니까 이 말은 S는 위로 무엇이다. S는 위로 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6이니까 무엇에 의해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이건 뭐 부호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감마라고 쓸까요? 이런 것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참 여기 문자 잘못됐습니다. 감마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베타를 마이너스 감마라고 놓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무엇의 뜻이냐면,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감마가 상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상계가 돼서 이런 관계가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감마를 베타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베타는 x의 무엇에 대한 내용이 돼요? 베타는 x의 하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b를 x의 하계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 b는 이것이므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b는 s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상계가 돼서 따라서 마이너스 b와 감마의 관계는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다시 말을 바꾸면 b는 무엇보다 적거나 같답니까? 마이너스 감마보다 적거나 같다는데 이 감마가 우리가 위에서 말한 베타였죠? 그래서 베타는 하계들 중에서 뭐가 된다? 가장 크다란 뜻이죠? 가장 크다란 뜻이 돼서 x의 인프가 무엇이다? 베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래서 아래로 6이면 무엇이 존재한다? 하한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2.3.3을 완비성 공리라고 하고 얘는 그것에 대한 그 결과물로 얻어진 거니까 얘는 정리라고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아래 거를 완비성 공리라고 하고 위에 것을 정리라고 쓰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뭐 우리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둘 다 완비성 공리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가 주어졌을 때 x가 양수고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함을 이제 보이시오라는 문구가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장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x와 y라는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그러한 자연수 n을 찾아줄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x, y가 구체적인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직접 증명이 곤란하니까 무엇을 하자? 간접 증명을 이제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어지면 적당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와 무엇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y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하자. 즉 s를 무엇이라고 놓자라는 얘기냐면 nx 이런 집합이라고 놓자예요. 저런 집합이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가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 했습니까? y보다 적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주어지니까 s는 위로 무엇이 돼요? 6개인 집합이 되는 거죠. 위로 6개인 집합이니까 무엇에 의해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하냐면 상한이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즉 nx가 무엇보다 적거나 같은 알파보다 적거나 같은 저러한 것이 존재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되니까 이 말은 모든 nx가 알파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특별한 nx도 무엇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모든 nx가 알파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특별한 nx도 알파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어지니까 이때 n 플러스 1 x도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요. 알파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러면은 nx는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요. 알파 마이너스 x보다 적거나 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 내용이 성립이 되냐면 모든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설명이 돼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된다죠? 이 말은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x는 s의 무엇이래요? 알파 마이너스 x는 s의 무엇이란 뜻입니까? 상계라는 뜻이죠. 오케이? 상계가 되는데 상계가 주어지면 당연히 상하는 상계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뭐 2단 접착이 한 거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즉 x가 뭐라는 뜻이에요? 음수에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얘가 0이라고 등호를 붙여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x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x는 양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선 0보다 적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다? 모순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따라서 s는 무엇이 아니다.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이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이게 모순이 되니까 최초의 가정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모든 양의 실수 x와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거?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주어져서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이 내용에서 보시면 y를 몇으로 놓으면 1로 놓으면 y를 1로 놓으면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nx가 몇보다 큰 1보다 큰 이런 것이 이제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또 뭐로 표현될 수 있냐면 y는 양수이고 x는 1로 놓아도 이 식은 성립돼야 되는 거죠. 특별한 모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뜻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말을 바꾸면 어떤 양수보다도 더 큰 뭐는 반드시 존재한다. 어떤 양수보다 더 큰 자연수는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 되고 이것을 이제 조금 패러디하면 이런 뜻이죠. n분의 1은 무엇보다 적다가 돼요? n분의 1은 x보다는 적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n분의 1은 분명히 뭡니까? n분의 1은 나중에 이제 절대값하고 비교하려다 보니까 이제 강조하는 건데 n분의 1은 무엇보다 크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당연한 걸 쓴 이유가 나중에 절대값하고 비교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표현하는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이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양수보다 더 작은 n분의 1꼴인 자연수 무엇이 존재한다? n이 존재한다가 일명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정리라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원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서 얘기한 게 바로 요거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어떤 실수가 존재하든 간에 그거보다 더 큰 자연수는 반드시 뭐다?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죠. 뭐 내가 양수라고 했지만 뭐 음수가 돼도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n분의 1이 무엇보다 작은, x보다 작은 자연수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요 두 번째 내용이 실전에선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7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일명 이제 우리는 조밀성에 대한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문제는 y-x는 무엇이 됩니까? y-x는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양수가 되니까 우리 앞에서 말한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n의 y-x가 몇보다 큰? 1보다 큰. 이제 뭐 아까 이제 제일 많이 표현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뜻으로 얘기된 거예요.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이 표현을 이제 저렇게 표현을 이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이것이 주어지니까 ny는 nx 플러스 1보다는 무엇이 된다가 됩니까? 크다라는 결과에 이제 도달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s를 nx라고 놓으면 nx라고 표현하면 돼. 여기까지만 와서 보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무엇보다는 분명히 큽니까? nx보다는 분명히 큰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놓자라는 얘기냐면 s를 이러한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놓자예요.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방금 말한 것에 의하면 nx는 nx 플러스 1보다 뭐가 돼요? 적은 거였고,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보다 더 큰 자연수는 반드시 무엇한다가 아르키메데스의 주장이었어요. 자연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가 아르키메데스의 주장이니까, 그래서 얘는 누구의 정리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얘는 절대 무슨 집합 아니다? 공집합이 아닙니다죠. 그렇죠? 공집합이 아니고 물론 무엇의 부분집합이 됩니까? 자연수의 부분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연수는 뭐예요?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S의 최소원이 존재한다죠. 그렇죠? 그래서 S의 정렬성에 의해서 말로 표현하면 S의 최소원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최소번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m은 s의 원소인데 m보다 적은 원소는 무엇의 원소가 아니에요? s의 원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관계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요거죠. nx는 m보다 적죠. 그런데 이 표현에 의하면 nx는 요것보다는데 m은 무엇보다는 적은 거예요. nx 플러스 1보다는 적거나 같은 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1번의 주장이 nx 플러스 1은 무엇보다 적었어요? n, y보다 적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 숫자들에 의해서 요거와 요거만 비교를 해서 보면 x는 m분의 m, y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증명한데 모순이 없었습니까? 모순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를 쓰려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죠. 여기에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이 내용들을 써주려고 한다면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서 케이스 바이로 가요. 지금 우리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X와 Y가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어질 수 있냐면 이런 관계가 이제 주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관계가 주어지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수 n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주어질 수 있다죠. 근데 이제 나중에 0이 조금 문제가 불편해서 0을 이제 따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자, 뭐 이제 따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요 문제가 이거를 나눠버려요. 그래서 나눠서 이런 경우일 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똑같은 표현이 되는데, 얘가 주어지면 좌우지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요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따로 생략하고 이런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죠. 그래서 요걸 다시 바꿔주면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물론 0일 때였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뭐가 돼요? 얘가 되면 우리 케이스 1에 의해서
유리수 R이 존재한다니까 이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라는 말의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기 말의 의미는 임의의 X와 Y가 있으면 요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예요.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가 존재하는데 더 강력하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더 강력하게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얘가 유리수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유리수는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설령 얘가 0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는 똑같은 말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돼서 나중에 우리는 이때 유리수 R이 존재합니다를 강력하게 무엇이 아니라는 단어를 써도 0이 아닌 유리수가 존재합니다라는 말로 써도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0의 특징은 뭡니까? 실수 X에 0을 곱해줘 버리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X가 유리수가 됐건 X가 무리수가 됐건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말을 써먹고자 할 때 0이 이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제 쓸 수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살짝 돌려서 얘기하면 이제 먼저 결론 다른 거 내고 일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얘가 주어지면 그런 거죠. 그럼 얘가 주어지면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0이 아닌 유리수가 존재를 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루트 2분의 x가 r의 루트 2분의 무엇이 되는 y가 되는 것이 존재한다죠? 오케이? 이 말은 x가 r 곱하기 루트 2 y가 되는데 얘가 무엇이 아니므로 얘가 무엇이 아니란 걸 강조를 했으므로 0이 아니라는 걸 강조를 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리수가 돼서 x와 y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되죠. 만약에 저기에다 우리가 r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표현이 돼버리면 극단적으로 몇이 될 수도 있다요? 0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이제 와서 보시면 이것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아까 이제 얘기가 되면 X와 Y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X와 Y 사이에 이 안에는 무엇이 꼭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 문장 자체가 X와 R은 같지도 않고 X와 무엇도 같지가 않다요? X와 R이 같지 않다란 뜻이 다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X가 유리수라고 할 때 이 유리수의 직후자가 얘가 X의 직후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X 다음에 바로 나오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직후자라는 사실에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유리수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정수 같은 경우는 직전자와 뭐가 꼭 존재합니까? 직후자가 존재하지만 이게 유리수와 정수의 차이인데 정수도 가산집합이죠? 유리수도 가산집합이죠? 근데 결정적 차이는 정수는 직전자와 무엇이 존재하는데 직후자가 존재하는데
유리수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문장은 내가 여기에 임의의 실수 A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A 플러스 몇이 있습니까? 1이 있죠.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합니까? 이게 글씨가 안 보이죠, 지금 이게. 유리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R1이라고 놓고. 또 이번에는 A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와 얘 사이에도 또 무엇이 존재해요? 유리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유리수를 R2라고 놓자야. 이런 것이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2n승분의 1이 나오면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유리수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지금 내가 한 말을 전부 다 유리수란 말을 아까 뒷얘기 꺼내면 무리수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수열, 유리수열 Rn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우리 수렴성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얘가 A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죠? 그래서 이제 그 조밀성이 가지고 있는 말은 조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은 존재한다.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A로 수렴하는 무리수열도 뭐다? 존재한다. 라는 말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여기에 배경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읽으실 때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증명했습니까? 물론 얘가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얘를 증명하라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얘를 증명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개념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돼서 그 다음에 2.3.8인데 프린트물로 7페이지 보시지 말고 먼저 우리 프린트물로 8페이지로 먼저 갈게요. 자, 우리 프린트물 8페이지 내용을 먼저 보면 데드킨트가 맨 처음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수직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것을 무엇을 대신해서 표현하죠? 이 직선을? 이 직선 그려놓으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뭐를 상징하는 의미입니까? 실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실수를 상징하는 건데 데드킨트가 이것을 이제 유리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유리수 관점으로 이제 봐서 유리수를 절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를 절단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유리수의 절단이란 두 집합 A, B로 분할을 하는데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A와 B는 각각이 공집합이 아니면서 A에 있는 모든 원소와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Q를 A와 B로 분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익히 이제 알려진 이그젠플에 의해서 우리가 익히 알려진 이그젠플에 의해서 바로 요 예죠. 이 예에 의해서 A는 뭐가 됩니까? X제곱보다 적은데 음수이거나 또는 X제곱이 무엇보다 작은 거? 2보다 작은 거.
그 다음 B는 양수이면서 X제곱보다는 무엇인 거? 큰 수인 경우를 따져봤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상계가 되는 거고, B의 입장에서 보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하계의 입장에 해당이 되겠죠. 즉 A는 위로 6A이고 B는 아래로 뭐가 됩니까? 6A가 되니까 A의 상한과 B의 하한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존재하는 숫자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둘의 공통점은 다 무엇이더라? 루트 2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트 2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무리수입니다라고 하는 거고, 과거에는 이제 제가 무리수란 걸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여하튼 제가 무엇은 아니더라야. 유리수는 아닌 것이 존재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존재하다라는 것 속에서 데드켄트가 내린 결론은 유리수는 세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우리 책에서 보면 2.3.10의 타이틀이 유리수계의 뭐예요? 결함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세 가지 결함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결함을 발견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유리수 체계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틈이 있더라. 그 다음에 유리수는 숫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 그래서 불연속성이더라.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상한과 하한이 어디에 안 들어갔어요? 유리수에 안 들어갔죠. 루트 2 같은 경우가. 유리수에 안 들어갔으니까 완비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더라. 그래서 불완비성, 불연속성, 유리수 체계의 틈, 이 세 가지가 유리수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결함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요 3번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게 이게 2번이구나. 2번을 보시면 나오는 게 무슨 말로 나오냐면 데드킨트는 집합 A 또는 B가 최대 또는 최소의 원소를 갖는 경우에 절단을 유리수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절단을 무리수로 정의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죠.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됐습니까? 유리수를 가지고 우리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죠. 여기를 왼쪽을 A, 오른쪽을 뭐로? B라고 이렇게 표현하자요. 그러면은 A와 B, 이제 유리수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A와 B의 합집합은 유리수가 될 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는 공집합이 아니고 A는 B의 하계이고 B는 A의 상계가 되는 모델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집합이, 요 점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둘 중에 하나죠. 얘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이거나 또는 A에도 안 들어가고 B에도 안 들어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알파를 무엇이라고 명명하자? 알파를 무엇이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알파를 무엇이라고 하자? 무리수라고 이렇게 명명합시다라는 것이 데드킨트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드킨트의 절단하면, 그리고 이때 얘를 절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얘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절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데드킨트의 결함으로 알아둬야 될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는 이때 상한, A의 상한 또는 B의 하한은 반드시 A 또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A 또는 B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데드킨트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실수로 영역을 확장시킨다면, 그러면서 그러면 실수라는 집합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되겠죠? 자, 조밀성 얘기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아까 순서 집합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순서에서는 얘가 되는 거죠? 거리 공간의 개념은 뭐예요? 거리 공간에선 이것의 값이 무엇보다 적다? 거리에서는 두 점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적다라는 뜻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되죠. 물론 이때 입실론은 임의의 입실론이고 양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분리 공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군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덧셈 군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덧셈 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A와 B가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곱셈 군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곱셈 군에서는 A, B의 인버스가 무엇이다? 항등원이 되면 A와 B는 뭐다? 같다라는 뜻으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리 공간은 이제 분리 공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음미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하나씩 저런 것들을 체킹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다라는 것을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뜻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 하죠.